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먼저 스트럭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삶이란 일단 work, play, love 이 세 가지가 다 잘 갖추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ork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그 지점을 마음에 품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계속적으로 서로 서포트를 하고 힘들 때 함께 있으면서 내 삶에 힘이 되는 누군가를 곁에 두는 능력,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러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레이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일만 하는 삶은 그 일을 잘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 삶은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삶을 좀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종교 생활도 하시고 여러분들처럼 취미 생활도 하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플레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러브를 위해서 플레이가 일단 필요합니다. 플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는 분들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가족 이외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친구를 만나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가족들한테 실망하고 상심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저희같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월크를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일단 많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러브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크와 러브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시기에도 플레이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는 나이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 자체, 그 기회 자체도 좀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정신건강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 온 이후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플레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조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 일단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work, play, love를 잘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지, 내가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내 곁에 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work, play, love가 제대로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다운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진짜 나다운 삶이란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나다운 삶인지 실제적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고 되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관심이 가고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나에 대해서 궁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힘든지, 나는 밖에 있을 때 더 활기가 넘치는지, 혼자 있을 때 더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은지,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은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뭔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이라든지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트라우마라든지 나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인종, 성별, 외모, 우리 부모님, 우리가 태어난 환경,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잘 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로는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의 성장 과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안아버리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들, 내가 후회하는 것들이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후회하는 선택들마저도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때 나는 그나마 그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다 했던 것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려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이 또 정신과 의사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검사를 자주 합니다. 뭔가 어떤 그림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간이 심리검사들, 재미로 하는 심리검사들도 되게 많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이제 MBTI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BTI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희가 정신과에서도 환자들을 판단하는 데 전혀 쓰지 않는 검사인데요. 그 이유는 MBTI는 16가지 카테고리로 성격을 나누는데 사람의 성격은 지문과 비슷합니다. 지문과 비슷해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16가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요. 이런 검사를 그냥 내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대를 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인지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인지 잘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인지 친구인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가 I인지 너가 E인지 너가 T인지 J인지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저징하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너는 I니까 너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저희가 저지먼트 하면 가장 쉽게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약을 드시는 와중에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날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가족들이 뭔가 환자분이 그냥 정상적인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도 너 혹시 약 빼먹은 거 아니야? 너는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어서 오늘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너는 환자니까, 너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스티그마를 강화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BTI보다는 다른 검사들을 시행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금쪽 상담소라고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방송들 많이 보실 텐데 그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검사더라고요. 첫 번째는 MMPI라는 검사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MBTI가 4가지를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면 MMPI는 63가지를 다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나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도 이 검사를 하고요.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든지 자존감의 정도라든지 책임감의 정도, 사회생활 능력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의 어떤 그 행복도 자체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사실 처음에 개발될 때 군 경찰이나 파일럿 선발을 위해서
스크리닝 아웃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예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캔디데이트를 뽑을 때는 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뭔가 크게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탈락시킨다든지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검사라서 조금 더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TCI라는 검사입니다.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는 검사인데요.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여러분, 성격 장애는 보통 본인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대신에. 이 성격 장애는 보통 자신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잘 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잠을 못 잔다,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분들이 오시거나 직장 동료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장애는 크게 A, B, C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군 성격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세요. 조금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좀 빠져있는, 약간 자폐 같기도 하면서 좀 기이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뭔가 뭐 UFO에 몰두한다든지 뭔가 어딘가에서 뭐 새로운 뭐 시그널을 연결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상에 빠진다든지 그런 분들이시고, 대인관계에 거의 관심이 없고 고립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세요. 이 두 번째 B군 성격장애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연극성, 경계성,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사랑을 받는 거를 갈구한다든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가 관심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든지 대인관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속하는 분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C군 성격장애인데요. 강박성 인격장애라든지 회피성 의존성이 여기 해당되는데, 정서가 중심이 되는 정서가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고, 이런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가 C군입니다. 이런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TCI 검사를 쓰는데요. TCI는 기본적으로 기질이라는 것과 성격이라는 것 두 가지를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기질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성격은 양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것,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질은 우리의 본능의 뇌와 더 가까운 영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가까이 가야 되는지 도망쳐야 되는지, 우리가 원시시대에 동굴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동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물을 내가 가서 사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그것들을 감별하는 기질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질의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질은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은 그 동물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사냥을 하든 애완동물을 만들든 어떻게든 내 것으로 해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도전해본다든지 알아가 본다든지 어쨌든 접근을 해보는 성격인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쨌든 사냥감을 얻을 수 있고 애완동물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잡아먹힐 수 있겠죠.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극 추구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고, 위험 회피가 높은 분들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새로운 동물이 나타났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도망부터 가는 분들. 동굴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겁이 많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동굴에 살지도 않고 안전한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회피 정도가 어느 정도는 그 템퍼다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원시시대처럼 나는 항상 불안하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좀 놓치겠죠. 뭔가 이 세상을 탐험할 기회도 놓치고 뭔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그만큼 놓치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분들이시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 엄마도 같이 웃어주고, 예, 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반응해주고, 서로 감정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 나를 보호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해야 되는 순간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유지돼야 되는 스킬인데, 또 이런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높은 분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별로 뭘 하려고 안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분들일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낮은 분들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 A처럼 약간 좀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자폐스러운 경향이 있는 분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내력은 그 보상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기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모, 어떤 사람들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성장 환경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면서도 성격은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맞아요. 기질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기질을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아무리 그 노벨티 시킹, 위험 추구,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든지 위험을 피하는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더라도 성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 기질을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기질을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 기질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은 성격의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격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성과 연대감입니다. 자율성과 연대감이 조화롭게 높아야지 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분들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에 행복해하는 분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양육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텐데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달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인데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아이의 자율성을 발달을 막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데는 적절한 통제와 애정과 결핍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율성 발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뒤에서도 조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율성만 있으면 현재는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년기의 행복, 중년 이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나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같이 잘 살자는 거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플 때 그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연대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성숙도는 자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감이 중요합니다. 왜 더 노년기에 중요하냐 하면은요, 내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나의 아름다움은 상실합니다. 나의 건강도 상실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전수한다든지 나의 어떤 레거시를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남긴다는 것, 내가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그런 연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하셨을 때 나는 늙어가고 나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남기고 갔던 것들은 아직도 내가 떠난 이후에도 살아서 남아있을 것이고 이 사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늙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감이 발달한 분들은 친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면 좀 덜 서럽고 덜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 때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살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함께 활동하는 것은 노년기 행복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성과 연대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성격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격의 발달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만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내가 있는지 나의 자율성과 연대감을 높이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성인기에도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라는 것, 일과 사람 자체를 떠나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인 플레이가 중요한 것은 이 연대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TCI 검사의 예를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극 추구가 너무 높고 위험 회피가 너무 낮은 사람은 약간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엑셀만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 회피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엑셀만 쭉쭉 밟으면서 사회적 민감성은 낮아서 남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을 부합하는 분들이시고 특히나 자율성과 연대감이 19점이면 100명 중에 8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숙도도 매우 낮아서 그 반사회적인 기제 자체를 조절 못하는 분들, 그래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고요. 비슷한 기질을 갖고 계세요.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낮고 사회적 민감성도 낮은데 성숙도가 67점이면 100명 중에 33등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기질을 또 잘 조절할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고 굉장히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달하신 분들이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 중에 이런 반사회성 기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만났던 분인데 굉장히 아이디어랑 기질과 최상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잘 태어난 데다가 양육도 잘 받은 분, 좋은 환경에서 자주 받은 복을 2번 받은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연해서 누구를 만나도 잘 맞춰주고요. 잘 받아들여주고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개그맨 유재석 같은 분이 약간 이러한 분이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본인의 성숙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검사를 결혼하기 전에 부부
부모가 되실 분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떻게 기질이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할 때 검사를 많이 쓰고, 양육할 때 부모님과 주 양육자와 아이의 기질이 너무 다르면 나는 이거 왜 애가 불안해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도가 높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엄마는 막 이거저거 시키고 싶은데 애는 겁이 많고 못하겠고, 그래서 계속 갈등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럴 때도 기질 검사를 해보면 아이랑 엄마랑 완전 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치료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울 검사 간단하게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그 스스로 점수 매기신 거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합산한 점수가 5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요. 5점 이상이시면 일단 우울감이 조금 있으신 거예요. 경하게 우울감이 있으신 거고, 10점은 중등도의 우울이 있으신 거고, 15점 이상이신 분들은 moderately severe라고 해서 중증 이상의 우울감이 있으신 거고, 20점 이상이시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우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울한 것 자체는 정상이에요.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울하지 않으면 그거가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면, work, play, love를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우울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하는 상태가 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 회사에 갈 수 없고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아침에 잘 일어날 수가 없고 식사를 할 수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 행동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슬프고 힘든 거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서 못 자고 못 먹고, 또는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먹고, 또는 그런 자기 가치감이 낮아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서 회사에 갈 수도 없고, 예전에 즐기던 것을 즐길 수도 없고, 예전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 재밌어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진단 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감정 표현하는 걸 정말 못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고 그냥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뭔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되거나 슬프거나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읽어내지 못하면 신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몸으로 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중에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사회에서 자랐던 남성분들 중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그런 분들 많아요. 뭔가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고, 그런 분들도 들여다보면 진단되지 않은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답을 알 수 없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신체적인 검사도 받아보시고 피검사도 해보시고 필요한 검사 다 해보시지만 동시에 정신과 의사랑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이제 심한 정도면 아까처럼 15점 이상, 20점 이상이시면 저는 약물 치료를 권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라면, 15점 이하의 어떤 경한 우울증이면은 저는 일단 운동, 규칙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약물 치료만큼 좋은 우울증 치료는 독서하고 운동, 그리고 햇빛 보는 것.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emotion is controlled by motion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가족을 상실하고 시리에 빠진 분들, 호스피스에서 제가 가족분들을 돌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린 분들한테도 권유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 요가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몸을 움직이는 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경한 우울증의 치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무드 디소드는요, 사이클릭 디지즈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주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잠을 좀 못 자면 조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jetlag나 뭐 그 인터내셔널 한국 여행 다녀와서 잠을 막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에서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드 디소더에 민감하신 분들, 계절이 가을, 겨울,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일조량이 적어지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더라 하는 분들은 저희가 라이트박스를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 치료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해가 날 때는 항상 밖에 나가셔서 움직이시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무드 디소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은 이제 PMS라고 하죠.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무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계절, 생리 주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업다운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면 내 삶 자체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루틴이 잡혀 있어서 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서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이런 루틴을 잘 만드시는 게 경한 우울증이 더 심한 우울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건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무드 디소더가 있는 분들한테도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주기성 질환이기 때문이다.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죠. 약간 그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료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잘 되려면 앞서 있었던 플레이라든지 러브가 잘 유지되는 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저징하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함께 있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도 검사를 간이로 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 이하면 정상이시고 5점 이상이면 마일드하게 경한 불안도가 있는 것이고 10점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이고 15점 이상이면 좀 심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불안은 우리한테 필요해요. 불안은 우리를 대비하게 해요. 준비를 시켜요. 내가 오늘 성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앞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불안, 마찬가지예요. work, play, love를 저해야 하는, 임페어먼트 시키는 정도의 심한 불안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면요. 일단은 불안 자체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안하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면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불안할 때 내가 왜 불안하지? 그 불안과 마주해서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불안한지,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불안하다고 오시면 어떨 때 불안하세요? 언제 불안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세요? 누구랑 있을 때 불안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생각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으면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안에서부터 나를 좀 분리시켜서 저희가 그 정신과에서도 이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experiencing 이고가 있고요.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observing 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나는 왜 불안한지, 나는 왜 우울한지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 나를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가 이제
뭐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유행을 타기도 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심리치료 중에 하나는 그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해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요. 이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라보기를 잘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정을 마주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감정에서 분리하고 결론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 감정이 내 감정이 맞나? 누군가한테 전염된 감정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치료적인 기술로 계속 발달되고 있어서 저희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불안할 때 문제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불안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하지? 큰일 났네? 불안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걱정이 커지면서 불안하다는 생각 자체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자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 잠을 못 자는 거. 저 사람을 잊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 잊지 못하는 것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불안과 나를 분리하고 내 감정을 분리하고 나를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불안의 전통적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Cognitive Behavior Therapy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직을 앞두고 있어요. 직장을 옮겨야 돼요.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보면은 이직을 못하면 내가 실직 상태로 오래 있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구나라는 나의 인지 때문에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발현되기 전에 나의 자동사고, 내가 이직을 못하면 난 바보야, 난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끝났어, 이런 인지가 불안을 양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인지를, 커그니션을 알아차리고 이 커그니션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인지행동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의 기본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건 자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부여한 의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의미를 이 사건에 부여하는지. 다른 예를 보면요.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식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겼나? 어디 아픈가? 사고 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 물가도 비싸고 밥값도 비싼데 잘 됐다, 별일 없겠지,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는 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인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 상태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를 저희가 밝혀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줄 수는 없느냐. 친구가 앞에 가고 있는데 길에서 마주쳤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자식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생각하고 있나 보다, 뭐 다른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나 보다, 나를 못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인지가 발달되는 것, 나는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심리도식 치료라고 해서 또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 인지 자체가 어릴 때 양육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어릴 때 트라우마나 애착의 문제가 있었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결핍이 너무 심했거나 충족이 너무 심했거나 그런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런 인지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 15년, 한국이랑 미국이랑 해서 15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결국 다 들여보다 보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까?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결국에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으면, 나의 트루 셀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일 거야. 네. 나를 잘못 본 걸 거야. 나의 껍데기만 본 걸 거야.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반에 나왔던 슬라이드,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제가 MBTI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렸는데, 너무 저징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판단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로서 뭐 매일매일 사람을 뭐 10명,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대하는데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몇 년씩 저희가 봐온 환자분들도 내가 모르는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10년, 20년 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또 저러네? 항상 이런 사람이니까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저럴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저징하지 않고 감정을 싣지 않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반응, sensitivity, responsiveness, consistency, 이걸 적어놨는데요. 누군가가, 이것도 이제 양육에서 보면 돼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의행했어요. 저 우유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모유를 줘요. 네. 이게 컨시스턴트하게 일어나면 아이는 건강하게, 내가 우니까 엄마가 밥을 주는구나, 이게 각인이 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막 사람을 대해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잘 안 해줘요.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불안해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는 게 예측이 되면 그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이 돼요.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이한테 더 훈육을 심하게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더 많은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성격장애가 와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내 배우자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필요해? 내가 뭐 해야 돼? 뭐 지금 필요해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센서티브하게 하고 대답을 해주고 일관되게 대해주는 것, 일관되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요, 건강한 바운더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도 힘든데 너무 친구가 전화 와서 자기 힘든 거 얘기한다. 엄마가 계속 전화 와서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한다. 나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만하시라고 얘기 못하겠다. 네. 그것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면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시라고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네. 네.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돈 내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시라고. 저희 엄마 진짜 가세요. 가서 수면제도 드시고 오시고 뭐 개운하다 하고 오시는데,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엄마 내가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데 매일 전화하니까 나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줄여보면 안 될까? 엄마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 엄마 정신과 요즘에 한국에 잘 될 때 좀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주는 게 상대방한테 좋아요. 예. 이거를 무한으로 허용해 주는 게 관계에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저희가 보더라인 환자라고 해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의사한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자하고 자주 이메일 보내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남자 의사분들이 여자 환자가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내가 뭔가 지켜주고 내가 치료해줘야 되겠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거를 내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결혼도 하시고 그런 이제 비윤리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예. 나한테 함부로 하게 놔두면 관계가 결국에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딱 여기까지 요까지는 듣겠는데 요 이상은 좀 힘드네?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딱 끊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 저희가 병원에서도 그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막 물건을 부수거나 옆에 있는 환자를 때리거나 치료자를 때리거나 그런 환자분들 가끔 계신데 의사는 제일 뒤에가 있어요. 환자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맞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의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간호사나 다른 보호사나 그런 대체 인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의사는 한 명뿐이라서 의사와의 관계가 깨지면 이 사람은 퇴원해야 돼요. 다른 병원을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라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서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엄마와 자식 간에도 대체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더 중요해요. 자식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허용적인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허용할 수 없어. 이거는 네가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엄마가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필요할 때 엄마가 올 텐데 엄마도 감정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이거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어.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정색하시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세요. 그런 가정들이 좀 자주 저도 만나게 돼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내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냐. 저희는 화내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제 첫 질문이 이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네. 배는 안 고프세요? 주스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 화내는 분노가 툭 떨어져요. 네. 일단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해야 돼요. 목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분노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밥 때 돼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예,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내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내가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 내야지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화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라도 들어줘야겠다 하고 차분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할 때 분노가 확 떨어져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사람을 대할 때 알고 계시면 좋고, 게다가 분노하는 감정 뒤에 실제로 어떤 감정이 밑에 깔려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은 두려움이에요. 네, 화내는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요. 뭔가 뺏길까 두렵고, 잃을까 두렵고, 무시당할까 두렵고, 그런 두려움을 알아주고 그 두려움을 낮춰주는 거.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감정들을 잡아줄 때 두려움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당할까봐 두려운 게 더 크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나운 동물들은 내가 잡아먹힐까봐, 내가 구타당할까봐 더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혀주는 스킬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건강한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어떤 부분들은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 어떤 갈등,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거 평생 해결 안 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살아가실 때 해결하면 좋지만 그게 항상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변할 수 없으면 그냥 이대로 안아버려야겠다. 그냥 수용해야겠다. 그냥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구나.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지 않게 대화하는 스킬을 습득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본이에요. 내가 직업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다쳤든 실직을 했든 상관없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 가족에게 있어.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너가 성적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아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 이런 느낌을 주시면 안 되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똑같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거는 양육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요. 본인이 롤모델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헬시 바운더리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육은 애정만으로도 안 되고 통제만으로도 안 돼요. 애정과 통제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충족만으로도 안 되고 결핍만으로도 안 돼요. 너무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주면 아이는 자율성이 박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는 인격장애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해봐. 실수하면 괜찮아. 아직 너 어리잖아. 너가 나중에 또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지금 마음껏 해봐. 너가 너무 위험하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는 엄마가 스탑해주거나 도와줄게. 근데 그 안에서 너가 마음껏 뛰어놀아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봐. 그리고 일어나는 거 배워봐. 연습해봐. 엄마가 지켜봐 줄게. 힘들면 엄마한테 와.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에 대해서도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내가 부러운 거, 누군가를 봤을 때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인다. 나도 닮고 싶은 게 있으면 닮으면 돼요. 노력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도저히 뭐 안 되는 거, 정말로 뭐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 차이를.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면이 있고 나는 나만의 또 강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 남의 집 아이들 막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남의 집 가정이 좋아 보이는 건 그 가정이랑 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든 가정에는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좋은 가정인 것 같아. 저 남편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완벽한 것 같아. 왜 우리 남편 이렇지? 그 사람이랑 안 친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허상에 속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시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드려서 어땠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샀다고 해도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을 내가 여러 번 살았는데 여러 번 살아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도 바꿀 것이 없고 똑같이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놀고 일하고 딱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삶을 오늘 사시면 되시는 거예요. 쉽죠? 쉬운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친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남기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한테 친절하세요. 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견해요.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나한테 일단 친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나 산소호흡기 먼저 끼고 다른 사람들 산소호흡기 해주시는 거거든요. 남한테 너무 맞추시기보다는 나한테 먼저 잘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러면서 자율성 있게 연대감 있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책 드릴게요. 질문하시는 분.